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막판 협상이 밤사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예고됐던 노조의 총파업도 철회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잠정 합의했고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 손실은 정부와 서울시가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인 경로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 머물다 이후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돼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는 금요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조성은 씨로부터 손준성 본엠이 적힌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살펴본 결과 실제로 손 검사의 전화번호와 연동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보도되기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 사실상 공모를 한 게 아니냐며 박 원장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에서는 확대 해석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치러진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율 4위에 머물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월요일 하루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제 70일째고 정부는 이런 상황이라면 11월부터 코로나와 공존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 30분 첫 차부터 예고됐던 노조의 총파업도 철회됐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노사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감축 운행 등으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앞으로 노사가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첫 소식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회의가 멈추는 등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사측은 지난 6월 초 재정 위기 해결책으로 전체 인원의 10%에 달하는 1,500여 명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약자 무임 수송과 코로나 사태 영향 등으로 올해 운송 적자 예상치는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구조 조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확대 같은 정책은 잦은 운행사고와 산업재해 등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합니다.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막판 실무진 논의에서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 임금 축소나 강제적 구조 조정은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무임 수송 등의 공익 서비스 비용 보존을 정부와 서울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 여건의 근본적 개선 문제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극적인 협상 타결로 노조 측이 오늘 첫 차부터 예고한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대체 인력이나 운행 간축 없이 정상 운행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밤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39m의 매우 강력한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서귀포에는 오늘 새벽까지 90mm의 비가 내렸고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추가로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자리 잡은 태풍 찬투의 모습입니다. 한반도에 매우 가깝게 올라왔지만 곧바로 우리나라를 향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 북동부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태풍의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의 앞쪽에 형성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찬투는 이동 속도가 시속 1에서 3km 정도로 거의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목요일 새벽 방향을 동쪽으로 틀겠고 이때 편서풍을 만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겠습니다. 금요일엔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통과한 뒤 토요일 새벽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일단 내일 수요일까지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남부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은 태풍이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통과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최고조에 이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6m 이상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도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매우 빠르게 수사에 나섰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도 김웅 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실제 검사 손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발장을 비롯한 자료들을 손 검사가 전달했다는 단서를 포착했고 현직 검사의 연루가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중대한 단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고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10일입니다. 고발장 접수 나흘, 제보자 조사 하루 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등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는 조성은 씨가 지난 9일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 텔레그램 창에 뜬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공수처는 특히 손준성 보냄을 누르면 손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이 뜬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즉각 수사로 전환하며 밤사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에는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걸로 파악됩니다. 현직 검사가 보낸 내용인 만큼 당시 손 검사의 지휘권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손준성 검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야 할 범죄 사실일 뿐이며 아직 성명불상의 검사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속 내용을 손 검사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과 또는 누군가에게 단순 전달만 했을 가능성 두 방향을 모두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재입니다. JTBC는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디지털 기록을 직접 검증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11일 오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에 연동된 연락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 손준성 보냄이 적힌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살폈습니다. 분석 결과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손 검사의 실제 전화번호와 연동돼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으로 파일을 보내면 이전에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림 파일들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이서준 보냄이라고 뜹니다. 이서준 보냄을 누르면 제 텔레그램 프로필이 나옵니다. 프로필에는 제 휴대전화 번호가 연결돼 있습니다.
JTBC는 그제 저녁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손준성 보냄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된 캡처본 복사 파일과 달리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방식 그대로 고발장 사진 파일을 전달받은 겁니다. 취재진은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켠 채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에선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 보냄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재진 휴대전화에 이전에 취재를 하며 입력해둔 손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손준성 검사로 이미 저장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냄 부분을 누르니 검사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이 뜹니다. 프로필 정보란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손준성 차장검사가 지난해는 물론 현재도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전화하기를 눌러보니 취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 검사의 번호와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탈퇴하면서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 보냄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 보도되기 20여일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이죠. 조성은 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첫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자신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 정치 공작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삼류 정치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씨가 검찰이 야당의 고발장 등을 건넸다는 뉴스버스 보도를 앞두고 박지원 원장과 상의한 것을 사실상 실토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지난달 11일 조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고급 일식집에서 박 원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위치상 별실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박 원장과의 만남 전후로 조 씨가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캡처한 것이 수상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그러자 조 씨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총장과 박 원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상의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원장도 조 씨와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 씨 등 3명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원장은 정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국정원법 위반, 조 씨는 공동정범으로 고발장에 적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주말에 있을 민주당 대선 호남 경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2주 동안의 경선에서 4위에 머문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에서 물러나면서인데요. 정 전 총리 지지층 표가 어느 후보에게로 가게 될지 관심입니다.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경선에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약 55만 명이 투표한 결과 정 전 총리는 누적 득표율 4.27%로 추미애 전 장관에 밀려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 선언하실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예,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전북 출신인 정 전 총리가 중도 하차하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호남 경선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호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약 20만 명으로 서울보다 많은 주요 승부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친문위원들이 이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금은 말을 아낄 때라고만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향도 역할을 아주 잘 하실 그런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퇴하신 점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안타깝다는. JTBC 황예린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더 높이겠다며 추가로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일주일 뒤에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스터샷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시작하겠다고 한 날짜는 오는 20일입니다. 지난달 백악관 연설에선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will boost your immune response. It will increase your protection from COVID-19. And it's the best way to protect ourselves from new variants that could arise. 하지만 부스터샷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 사이에선 잇따라 반론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13일 발행된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셋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일반적으로 부스터샷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리뷰가 실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몇 달이 지나도 증세가 심해지는 걸 막는 효과는 여전히 강력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스터샷을 너무 빨리 맞으면 심근염 같은 희귀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리뷰에는 세계보건기구뿐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소속 과학자들까지 참여했습니다. 특히 FDA 소속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부스터샷 강행에 반대해 올해 안에 사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더 강력한 변이가 생기면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내놓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일부 주에서 저항이 거센 가운데 부스터샷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우리 정부 도움으로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프가니스탄인들 자가격리 기간이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연휴가 끝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교육도 시작이 되는데요.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공을 든 여자아이들이 운동장 트랙을 돕니다. 공을 힘껏 발로 차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밖으로 나온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차를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지난 10일 자가격리가 해제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시설 바깥으로 나갈 순 없지만 격리가 해제된 이후엔 하루 1시간 반씩 운동장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 도움을 청했던 A씨는 한국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کارهای ما شروع شد ما را با قدم به قدم راهنمایی کردند و ما تا اینکه از افغانستان نجات یافتیم شب روز اونا خواب نداشتند. 본인들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아프간에 남겨둔 가족들과 현지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افغانستان در بدترین شرایطش قرار دارد متاسفانه وی برای زنان لغو شده است. 총 377명, 79가구인 이들 중 60% 이상은 가족과 함께 온 미성년자입니다. گفتیم که ما بین کل ما بسیار کار کردیم همراه مردم کوریا تجربه خوب داریم ما چند بار کوریا آمدیم ما همراه کلچر و فرهنگش آشنایی داریم از اون خاطر ما خیلی دوست داریم.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성재 감독도 아프간 아이들이 한국에서 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조금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서 법무부는 정부 지원을 넘어 이들의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도 계시고 또 뭐 컴퓨터 전문가, 기술 분야 전문가, 농업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5달 동안 본격적인 사회 통합 교육을 받게 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대통령 문화특사로 임명된 방탄소년단이 함께 참석하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여성가족부가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 본부와 해군 이함대 등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군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여군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처리를 주도할 지휘관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이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대 내 가혹행위, 성폭력 사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게 10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88%인 지급 범위를 90% 등으로 늘려잡는 건 아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코인 거래소 가운데 지금까지 8곳이 신고 필수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았고요.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과일, 채소, 쌀 등의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하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도축량은 늘었지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6분 경남 밀양시 남남 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잠실의 한 건물 10층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과 헬스장, PC방 등이 모여있는 건물인데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산부인과 안에 신생아는 없었고 불길이 다른 층으로 옮겨 붙지 않아서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가산바위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7세기 가산산성이 조성될 때 산성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쌓은 것으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수한 경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령왕 등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오늘부터 특별전이 열리는데요. 5천여 점의 출토 유물 전체가 공개가 됩니다. 내년 3월 초까지 특별전은 이어집니다. 방탄소년단과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협업한 노래가 발매가 되는데요. 오는 24일입니다. 두 팀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영어와 한국어 가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날인 오늘부터는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아이들과 임신부 등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간의 접종 간격에 제한은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청년 주간 행사로 오늘 삼성의 교육 현장을 찾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참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이 부회장의 첫 공식 외부 일정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 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선 북한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 입장이 나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그동안의 입장과 다른 건 없네요.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피에르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여전히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서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시험 발사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가 다시 가동된 정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려를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차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의 재가동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IAEA가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 등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사화학 실험실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곳이고 5메가와트 원자로는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글로시 사무차장은 정황이 맞다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1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 측은 조건을 달면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주최로 아프간 인도지 상황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이 합쳐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7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소수 민족과 여성을 위한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탈레반의 서면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도 탈레반의 인권 존중 여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탈레반 고위 지도자가 해외 원조에 대한 원칙을 언급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f the conditions contradict with our principles in our Islam and our culture, of course, we will not accept those aids and helps in these things. 네, 이날 인터뷰에서 여성이 남성 옆에서 일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가에게서 수억 원대 로비 자금을 받고 부동산 개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곧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1부는 지난 10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검찰 간부나 고위 공무원의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이 다른 뇌물수수 의혹 사건 때문에 해외 도피를 할 당시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 씨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같은 날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진정인 A 씨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뒤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진정서를 낸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전 서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검찰은 스폰서 의혹과 별도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도 수사 중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검 중수 1거장으로 재직 당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협의와 한미 양자 협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잇따라 진행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서울에 도착해 내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납니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북한판 토마호크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아닙니다. 저강도 도발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거기에 핵탄두를 싣겠다라는 핵 순항 미사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에서도 전략 무기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전략 무기는 보통 핵무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순항 미사일은 뭐 원래 탄두가 작고 그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는 덜 위협적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 발사대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km 정도의 낮은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들로는 탐지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위협적인 그런 무기체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인데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126분 동안 1,500km를 날아가서 표적을 명중했다고 합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비행을 했는데 전혀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감지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통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른바 기만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 테리라고 불리는 이동형 차량을 움직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은 이제 탄도미사일을 보통 볼 수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나 정찰 위상이 위쪽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낮게 깔려가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3월 달에는 이것을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나온 그 소식을 보면은 한미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판단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을 돌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사실 GPS를 활용한 여러 가지 항법 장치, 유도 장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나름대로 시험을 했다. 물론 그 완성도는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상당 부분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고도화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네, 북한은 지난 3월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이름을 붙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에 다시 도발을 한 것인데 왜 이 시점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도쿄에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뭐 이것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그것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가장 큰 것은 지난 8월 10일, 11일 김여정, 김영철 담화를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굉장히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 비난이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랬죠. 그때 일종의 도발을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 상응 조치를 하겠다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노동신문 2면에 나왔고 사진까지 다 나왔고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한미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적대 세력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 주민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한미일 또 왕이 부장도 오고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에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그런 대화 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네. 지난번에 성킴 대사가 와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지만 핵심인 북한이 원하는 거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결국 제재 일부 해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게 못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 압박 수단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서 핵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가 이번에 보여준 미사일 능력, 핵 미사일 능력이고 세 번째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한반도 긴장 조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큰 흐름에서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서울에 도착합니다. 내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고요.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국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까요? 중국의 왕이 부장 그 방안을 고려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죠. 네. 그 유엔 제재에는 중국도 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왕이 부장이 와서 요즘 보면은 중국이 상당 부분 북한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텐데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재 위반이 아니죠. 이미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쌍궤 병진을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왕이 부장이 와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물론 거듭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긴 하지만 이게 뭐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닌 그런 도발을 선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난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심야 열병식이 열렸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순항 미사일을 이틀 동안 연속 발사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죠.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대규모 그런 집회라 회의를 통해서 거듭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사상투쟁이고 또 하나는 자력갱생. 그리고 9월 9일의 그 행사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 밖의 행사를 했죠. 그때도 사실은 뭐 좀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모습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많은 애민주의라든지 인민제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 내부를 다지면서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또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있을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은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협적인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본 역시 위협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외부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한미일 외교 실장, 안보 실장 회의가 있었는데 별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백악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자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겠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00km면 일본을 전체 다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다만 한미일 이번 회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 이제 노기덕 본부장이 그런 의지를 밝히고 뭐 일본을 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 조성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문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왕이 부장은 명백한 목표가 있겠죠. 지금 4개국을 하는데 대부분 또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국가가 맞고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아마 우리 문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죠. 특히 이제 내년 2월까지 베이징 올림픽까지 아마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해 서부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테러 조직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이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적을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후 2011년부터 알카에다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9.11 테러 20년을 맞은 11일, 그는 영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하드, 즉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يهدف إلى حصر جهادنا وقتالنا في المكان والزمان الذي يريدهما. لذا لابد من كسر هذا القيد بأن ننقل المعركة خارج هذا الشريط المحاصر. 그는 미국이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철수했다면서 적을 지치게 만들어 힘을 소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알자와히리가 사망했다는 설이 퍼지자 영상을 통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미군의 철수를 언급했지만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알카에다가 다시 대외 활동에 나서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조직이 아프간을 근거지로 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Taliban
is harboring Zawahiri today. The Taliban is harboring al-Qaeda today. JTBC 김혜미입니다. 고교 특급 우완투수 박준영이 2022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회의에서 전체 1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97kg의 정통파 투수인 박준영은 시속 150km의 직구와 슬라이더가 주 무기입니다. 올 시즌 최하위를 기록 중인 한화는 지난달 1차 지명에서 제2의 류현진으로 불리는 문동주를 품에 안고 박준영까지 데려오면서 풍부한 투수 자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막판 협상이 밤사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예고됐던 노조의 총파업도 철회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잠정 합의했고,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 손실은 정부와 서울시가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인 경로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찬투가 모레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 머물다 이후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는 금요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조성은 씨로부터 손준성 보냄이 적힌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살펴본 결과 실제로 손 검사의 전화번호와 연동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월요일 하루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지 70일째가 됐고 정부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11월부터 코로나와 공존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